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온 황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년째 지금 글로벌 HR 포럼에 오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이렇게 좋은 연사분들과 같이 만나서 인사와 관련된 또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뛰어난 인재들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기 많이 계신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는 학생분들 또는 재계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사실 카카오에서 왔기 때문에 석세스 팩터라든가 또 IBM 같은 왓슨 같은 제품을 얘기하러 온 건 아니고 대신 저희는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6년 동안 인사 업무를 하고 특히 한국과 또 컨설팅 업계와 또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가지 특히 기술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에서 경험을 하면서 우리 동료 인사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경험을 말씀드리고 약간의 도움되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요즘에 주로 어느 매체나 또 많은 석학들이나 미래학자를 만나보면 대부분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게 어떤 미래를 펼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AI가 중심인 것 같고요. 또 로봇, 또 AI를 탑재한 로봇, 그다음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미래걸 이런 얘기까지 막 펼쳐지고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잡이 없어질 거다. 로봇에 의해서 또는 AI에 의해서 대체될 거다.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불안감과 기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게 그럼 우리 특히 사람을 다루는 인사 담당자, HR 프로페셔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될지 터미네이터가 될지 AI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 어떤 그림을 상상하고 계실 텐데 좀 더 그거를 인사라든가 우리 사회에 적용을 시켜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엄청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그 시대의 기술적인 발전의 특징은 리니어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적정한 비율로 성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이런 리니어한 어떤 발전이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크리멘털한 임프루먼트죠.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어떤 발전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게 있고 앞으로 좀 더 맞닥뜨리게 될 그런 사회는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J 커브 또는 엑스포넨셜 커브라고 하는 오른쪽에 위로 올라가고 우상향하는 저런 곡선의 사회를 맞게 될 거거든요. 이게 어떤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저 큰 갭, 저게 바로 기존 사회와 앞으로 사회의 큰 차이가 될 겁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 기존에는 하나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10만큼의 어떤 비용과 코스가 들었다면 10개를 만들면 100만큼의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겠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이런 테크놀로지 사회들은 하나를 만들 때나 10,000개를 만들 때나 100만 개를 만들 때나 큰 비용 차이가 나지 않는 점점 그 마지널 프로덕션 코스트가 0에 수렴하는 0에 가까운 여러분들 쓰시는 앱 하나 만들 비용, 앱 하나 판매하는 비용하고 10,000개 판매하는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가 대박이 나면 엄청난 그 효과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 비용은 훨씬 적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갖게 되는 리턴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이 커브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곡선을 보시다시피 일정 수준까지는 어느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그 빨간 곡선의 초기 곡선은 기존에 우리가 봐오던 리니어한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초기에 그 아이디어가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테크니컬 인사이트를 가지고 잘 봐주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묻혀버리거나 심지어 엄청난 아이디어를 다른 기업에 헐값에 팔아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는 그 테크놀로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베네핏을 다 잃게 되거나 그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대박을 다른 회사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은 많이 보셨죠. 과거에 애플과 LG, 삼성 이런 케이스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테크놀로지 세상을 얘기를 하지만 점점 아마도 그런 엄청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 많은 학생분들도 있지만 기업에 계신 분들, 인사, 탤런트를 매니저하고 서포트하는 분들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기술적인 의미를 가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같이 사람을 다루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보는 사람들에 있어서 관점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여기 있는 그 네 가지 그림처럼 산업혁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양상은 달라질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새로운 클래스가 떠오르고 기존 클래스가 떨어질 수 있는, 콜랩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술 인재들, 어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인재들이 융성을 했고요. 근데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디지털 인재들,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이분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클래스로 등장을 했는데, 분명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게 되면 그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존에 있던 소셜 클래스가 약간 주춤하고 새로운 클래스가 분명히 라이즈 할 거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그 인재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기업과 좀 더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불안감, 이것을 갖기보다는 그런 새로 떠오르게 될, 라이즈하게 될 새로운 세대들을 어떻게 인사적인 관점과 또 인사적인 어떤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잘 담아내고 그분들을 더욱 디벨롭 시킬 거냐 하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얘기를 계속하고 로봇, AI 얘기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인사업계에서 한국과 또 미국에서 인사 업무를 했지만 솔직히 제가 이제 2년 반 정도 전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만나보고 동료 인사업계 계신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27년 전에 인사를 했을 때와 지금과 일부 약간 패턴이나 어떤 유행하는 어떤 패드 같은 것들이 달라진 거는 있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인사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툴들, 석세스팩터라든가 왓슨, 그걸 이용한 AI 기반의 인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사에 대한 철학과 또 제도와 그 인재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에 대한 좀 고찰이 필요하겠다, 또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언가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자녀분들도 계시고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분명히 기존 세대와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기존의 조직의 틀과 기존에 채용하는 툴, 기존에 그 사람들을 모티베이션하고 평가하고 보상하는 툴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포텐셜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새로운 어떤 이런 트렌드가 기업에 일단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구조가 굉장히 달라질 거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라든가 가장 중요하게는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특성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쉽게 빠르게 급변하게 변화하는 기술에 또는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워크포스를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될 거다. 똑같은 의미로 계속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아까도 이제 쿠니아가 얘기했지만 굳이 이 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왔어, 하버드를 나와서 스탠포드 나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쫓아가고 캐치업하느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종이 어떤 졸업장보다는
디지털 배지라고 하는 요즘 뭐 콜세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디지털 학습 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툴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계속 캐치업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가느냐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조직이 워낙 과거에 우리가 보던 그 조직은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평면적이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페이스해야 되는 그런 조직은 굉장히 서비스나 제품도 다양하고 하는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조직 구조나 커뮤니케이션 가지고는 이 모든 복잡성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최근에 테크놀로지를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거기에 카카오톡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테크놀로지컬 인프라스트럭처가 분명히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워슨이라든가 석세스 팩터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에 전반적인 좋은 조직 문화 안에서 HR 프로그램들이 잘 머지가 돼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그 포텐셜을 끌어내야 되는 인재들을 잘 개발하고 포텐셜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분명히 다른 종류의 우리 그 후세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조직도 재구성하고 이 사람들을 어트랙트하는 방법, 또 채용하는 방법, 모티베이션하는 방법, 평가, 보상, 경력 개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어떤 밀레니얼들의 특징들을 한번 보면 물론 사회별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트렌드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굉장히 앙트레프레너를 합니다. 과거처럼 내가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기보다는 내가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더 기여할 것인가, 임팩트를 어떻게 전 세계에 줄 것인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많은 세대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여러분들 아마 3살, 4살만 돼도 먹어가면서 뭐 아이패드 쓰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DNA에 붙어 있는 세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24시간 온라인에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는. 그다음에 그런 정보들도 한국에 있는 어떤 정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경이 없는 내가 여기 있으면서 아프리카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그런 것들에 또 자극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텍세비하죠. 새로 발달되는 모바일 기술이라든가 인터넷 기술 이런 거에 굉장히 앞서가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라이프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절대 놓치지 않는 특징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밸류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는 내가 어떤 내 삶에 대한 플렉서비리티를 소유하는, 오운하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잘한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해줘야 더 잘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과거 우리가 했던 인사 어떤 관행들을 보면 내가 1월 달에 분명히 열심히 해서 분명히 큰 임팩트를 냈는데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그 다음 해 1월 달, 2월 달에 승진 인사나 급여 인상, 보너스나 돼야 어떤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이런 것들은 우리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서 아주 그 자극을 주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심지어 보상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트랜스페런시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는 사업에서의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기업 안에서 정보에 대한 어떤 통제를 통한 하이라키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마 그 넷플릭스 사례도 보셨겠지만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 따라 자기의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애자일한 어떤 빠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조직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 기본적으로 노메릭합니다. 한 군데 정체에 있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자기의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그냥 개인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의 임팩트를 더 살기 좋은 것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밀레니얼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잘 더 포텐셜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HR 밸류 체인은 이런 것들이죠. 물론 사회가 아무리 발전돼도 저는 이 기본적인 밸류 체인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에서 향후에 1년, 3년, 5년 후의 조직 구조와 인원의 믹스를 어떻게 적절하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통적인 어떤 산업이나 한국 기업에서 가장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워크포스 플래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좀 그게 잘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어트랙트 할 거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기업에 잘 웰랜딩하기 위해서 온보딩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계속 리더십을 어떻게 계속 디벨롭 시켜줄 거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할 준비가 됐다면 일을 잘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더 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보상과 모티베이션을 해주고, 그게 이제 컴펜세이션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충분히 기여를 하면 자기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엑시트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밸류 체인이 될 거고, 조금 더 조직이 복잡해지면 그 안에 있는 HR 애널리틱스라든가 임플로이 리걸이라든가 커리어 디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저는 위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세대들을 좀 더 잘 파악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HR 애널리틱스라는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때 각각의 위에 있는 단계별로 워크포스 플래닝부터 리크루팅, 온보딩,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컴펜세이션 이 모든 단계별로 보여지는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우리 문화나 HR 프로세스에 즉각적으로 반영해주는 그런 판단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어떤 데이터적인 시각을 갖거나 또는 그 데이터를 생산해내거나 그런 것을 담아내는 구조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밀레니얼들의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 거냐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뉴 커런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 제가 30년 전에 입사할 때도 이런 지원서를 썼고,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 회사가 외부로 지원서를 받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방법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있는 실제 컨텐츠나 내용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데이터가 우리한테 쌓이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밸류 체인 단계상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의미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은 실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람들이 어떤 학습을 하고 어떻게 나의 필요한 컴피턴스를 갭 클로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그다음에 컴패션 데이터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믹스가 돼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미닝풀한 데이터로 다가와야 되는데 실제 그런 데이터들이 일단 나올 데이터가 일단 확보돼 있지 않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없다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세대들을 좀 더 디벨롭 시키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우려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데이터들은 1년에 한 번, 연말 평가 때 한 번, 또는 채용할 때 한 번 컬렉트하는 그런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플로이들이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회사를 믿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얘기하는 그 디지털 또는 디지털 시대를 어떤 대비하는데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본적인 이런 플로우는 소셜 네트워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는 뭐 석세스 팩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HR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소셜 네트워크와 유사한, 페이스북과 유사한 또는 링크드인과 유사한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방향으로 업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럼 데이터가 일단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포인트들은 우리 조직 내에 이런 데이터들을 유효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거냐,
그게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부분이 되겠죠. 데이터 스트럭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그거를 유의미한 단위로 쪼개고 그거를 머지하고 또 미닝풀하게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론 좀 앞부분에서 쿠니아가 스탠다드이제이션이 어떤 그 기간이 일단 지나고 새로운 어떤 시대가 온다고 했지만 우리 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 아직까지도 스탠다드이제이션 표준화 단계까지도 못 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단계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아까 이제 그 뭐 IBM에서 얘기하는 커그니티브 단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를 하지만 현재 우리가 어떤 땅을 딛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냈을 때 이걸 어떻게 메이크센스하게 풀어낼 거냐,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내실 필요가 있고요. 뭐 그런 방법들은 우리가 그런 역량이 없다면 여기 계신 이런 두 분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분명히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You guys should pay.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조직 구조 부분인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조직 구조라는 것은 단순히 조직도 우리가 얘기하는 박스와 라인으로 구성된 조직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안에 있는 전략과 프로세스와 사람의 문제와 리워드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직도의 그림은 보통 군사 시대에서 300~400년 전에 만들었던 것들이 그걸 아직까지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낙하산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사람들에게 야, 너 왜 안 올라가니?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파악할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기반이 조직은 어떤 인사에서의 또 기업에서 기반과 같은 건데 기반 자체가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그 위에 인사적인 철학과 또는 프로세스를 잘 만든다고 해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우리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이냐를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한 장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 셔틀, 달나라도 가고 뭐 화성도 가고 하죠. 근데 이런 어떤 스페이스 셔틀의 사이즈를 누가 결정했느냐? 누굴 것 같으십니까? 역설적이게도 2000년 이상 전에 로마인들이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 스페이스 셔틀이 그 발사를 하는 케이프 캐나베럴까지 가려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터널을 워낙 무거워서 그러니까 비행기로 날을 수가 없어요.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터널을 통과하려면 그보다 더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즈가 터널의 크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터널은 레일로드, 철로의 두 개를 합친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철로의 사이즈는 누가 결정했느냐? 2000년 넘은 로마인들의 저 마차 크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스페이스 셔틀의 크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말 엉덩이 두 개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사의 철학, 제도, 프로세스, 조직 구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 밀레니얼들, 우리 후세 또는 100년, 2000년 후에 우리 후세들에게도 충분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큰 불안을 갖기보다는 차근차근히 현재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그런 인사 프로페셔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